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에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대미 보복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한 보복을 정당화하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핵 협상은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정부가 국내에 드론 사업을 육성하겠다며 180억 원을 들여 설치한 드론 비행 시험장의 이용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설 성수품 공급을 최대 4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사흘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낮까지 비가 오는 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산간에는 최고 20cm의 폭설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수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사흘째 이례적인 겨울호우와 산간 지역엔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출근길도 비가 꽤 내리고 있죠? 네, 오늘로 사흘째 이례적인 겨울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산간 지역에는 203mm, 서울에도 58.3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 지역에는 큰 눈이 쏟아지면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와 눈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호남 동부 내륙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20cm의 큰 눈이 더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와 눈과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밤 전남 여수 간여암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4.2m의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동해안에는 높은 파도의 폭풍 해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상의 기온을 보이며 크게 춥지 않습니다. 서울이 2.4도, 대전 5.4도, 광주 5도, 부산은 10.2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과 광주 6도, 대구는 9도로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깨끗합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다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 전에는 미세먼지 상황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전국에 꽤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 겨울 축제장은 내리는 비가 야속합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축제를 중단하거나 때 아닌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겨울 축제장, 수만 명 인파가 꽉꽉 들어섰습니다. 얼음 두께도 25cm가 넘었습니다. 사흘 뒤 축제장,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얼음이 녹으며 설치했던 텐트 낚시터도 급하게 철거합니다. 앞서 포근한 날씨에 개막을 일주일 연기했던 상황, 또다시 나흘간 축제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얼음판의 그 강도가 약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정부터 내린 비의 양이 20mm가 넘었습니다. 강원 북부 지역 눈이 아닌 1월에 내린 비로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습니다. 개막을 앞둔 축제장은 때 아닌 물난리입니다. 고생에 만든 눈 조각이 녹아 흐를 상황. 급하게 비닐을 씌웁니다. 비닐을 씌우면서 모서리에 찢어진 부분 그 땜빵했습니다. 그거 왜 하셨어요? 네, 빗물 들어가가지고 눈 녹을까봐. 얼었던 얼음판에는 흥건하게 물이 고였습니다. 사전 개장한 낚시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쌓고 삽으로 치우고 공무원들이 총동원돼 물을 빼보지만 이미 녹은 얼음이라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얼음판 쪽으로 유입되는 물 같은 거를 조금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력이라든가 뭐 저희 조직위 차원에서 뭐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초 한파와 눈 대신 찾아온 겨울비. 몰려올 인파를 준비하던 겨울 축제장은 계절을 거스른 포근한 하늘이 야속할 뿐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어젯밤 방송된 KBS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위한 공동방위 동참을 요구해온 미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과 같은 논리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의를 위해서 미국을 찾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 간 2018년에 했던 비핵화 약속에 어떻게 이를 것인지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관여돼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We still remain engaged and hopeful that we can have a conversation about how to get the denuclearization that Chairman Kim promised to President Trump back in 2018. 또 지난 연말 북한의 성탄 선물과 관련해 여러 얘기가 많았지만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기조가 협상이 우선임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North Korea, which you asked about, we still are hopeful that we will be able to head down a path. 이런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3국 안보 고위급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정 실장은 하루 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 등 대응책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관계 진전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제안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등도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희망적이라고 말한 외교를 통한 북한의 협상 복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오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통일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 무력의 과시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첫 업무로 비료 공장을 시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죽 코트를 입고 나타나는 등 최근 들어 달라진 옷차림이 눈에 띕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차정윤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공식 행보로 비료 공장을 찾아 현지 지도했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건 다름 아닌 김 위원장의 패션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죽 소재로 된 긴 스타일의 트렌치코트를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사실 집권 이후 김 위원장은 주로 할아버지 김일성이 즐겨 입었던 어두운 더블 코트나 아버지 김정일 점퍼를 입으면서 정통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해 4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도 김 위원장은 이렇게 중정모를 쓰고 코트에 오른손을 넣은 채 걸으면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러시아 연방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같은 선대 패션 대신에 화려한 롱코트를 입고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함경남도 연포에서 실시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 시험 참관에도 이 가죽 코트를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또 같은 달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할 때는 상하색의 밝은색 롱코트를 입었죠. 또 지난해 12월 당 간부들과 이렇게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올라갈 때도 김 위원장은 옷깃에 털 장식이 눈에 띄는 브라운 계통의 롱코트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어르시였습니다. 사나운 북방 겨울의 눈보라를 길들이시며
점차 화려해지는 김 위원장의 롱코트 패션을 두고 집권 이후 정치적 기반을 다져온 김 위원장의 자신감을 상징하신 거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패션을 통해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소방공무원 출신 오영환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해 모든 학부모들이 당시에 하던 관행적인 행위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청년으로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또 검찰에서 새어나온 정보로 인해서 그런 이제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그 당시에 해온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그렇게 보도되는 것에 대해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허물조차 너무도 침소봉대하게 예대 한국당 황교안 청년 부대변인은 어느 부모가 관행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하느냐며 온 국민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준 조국 비리가 작은 허물이라는 삐뚤어진 사고방식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관행과 불법도 구분하지 못하고 죄의식도 없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충성을 맹세하는 하우대만 멀쩡한 기득권 거수기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11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 인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이며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고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면담을 마친 윤 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추미애 장관님 만나서 검찰 인사 관련 얘기 언급할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부장님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누셨는지요? 법무부랑 청와대가 논의 중인 검찰 고위 간부 이사 관련해서도 의견 나누셨습니까? 검사들의 그 정당한 신뢰를 끝까지 지켜준다고 하셨는데 아직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요? 아이고, 수고가 많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하다 검거됐습니다. 술을 먹고 호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저녁 늦은 시각 상가 건물 앞 경찰차 한 대가 나타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자들이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어떤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신고를 했거든요. 피해자가 나와가지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애들은 그때 바빠가지고 그 같은 일행들이 했어요.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바로 다음 날 검거한 피해자는 26살 A씨. 그런데 A씨는 어이없게도 경남 통영경찰서 소속 순경이었습니다. A 순경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단속에도 모자랄 경찰관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A 순경은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맥주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단독으로 돌발적 불법 촬영을 한 사건으로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 CCTV 분석하여 검거하게 됐습니다. A 순경의 휴대전화에서 촬영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A 순경을 곧바로 직위 해제하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노트북을 압수해 여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정부가 국내 드론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1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드론 비행 시험장 3곳을 만들었습니다. 2달 전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용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도 있을 만큼 업체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왜 그런지 신준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180km 떨어진 충북 보은의 산속에 자리한 드론 비행 시험장입니다. 규모만 1000제곱미터 남짓 시험장에는 드론 이착륙장은 물론 비행체 탐지 레이더와 사전 교육용 드론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드론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드론 비행 시험장 3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충북 보은과 강원 영월, 경남 고성에 모두 180억 원을 들여 완공한 시험장은 지난 9월에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드론 업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실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충북 보은 비행장의 사용 일수는 단 6일, 일수 기준 이용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은 경남 고성에 있는 또 다른 비행 시험장입니다. 200m 길이의 활주로가 갖춰져 다양한 조건의 비행 시험이 가능하지만 이곳의 이용률도 지난해 11월 한 달의 절반 수준입니다. 업체들이 외면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접근성입니다. 국내 드론 업체 260개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시험 비행장을 찾는 것이 부담인 겁니다. 장점은 뭐예요? 접근성. 오기에 좀 먼 거리고. 사업을 주관한 국토부는 부지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장소를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부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뭐 지을 수가 없으니까. 수도권에서 부지를 찾는다고 해도 촬영 금지나 비행 고도 제한 등 규제가 많아 시험 비행을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먼 곳에 있는 시험장을 찾느니 몰래 불법적인 시험 비행을 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법적으로 수도권에서 많이 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좀 더 많은 테스트 베드를 안전한 시스템에서 많이 확장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거리에 시험장을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줄을 잇자 정부는 내년까지 인천과 경기 화성에 비행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시험 비행장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서 혈세 낭비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주명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4개월여 만에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한 인터넷 언론 대표가 류석춘 연세대 교수와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비방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A씨가 클럽에서 다른 일행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8살 남성 배우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싸움을 한 건 당시 클럽에 함께 갔던 지인이고 자신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보름 앞두고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수품 공급을 최대 4배까지 늘리고 설 연휴 4일 동안은 이번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박병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본격 나섭니다. 우선 설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농산품 1일 공급량은 1.7배, 축산물과 임산물은 각 1.2배, 수산물 4.3배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과와 소고기, 대추, 조기 등 16개 핵심 성수품이 대상입니다. 또 생산자가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전국에 2,669개 설치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과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53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오는 31일까지 6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물 세트와 지역 특산물 등은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설 명절 전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90조 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신청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속히 심사해 설 명절 전에 1,2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지방에서 서울로 역귀성하는 KTX 고객에게는 운임이 30 내지 40% 할인됩니다. 동시에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16,000곳이 무료 개방되고 열차뿐 아니라 고속버스, 항공기, 연안 여객선이 최대한 증편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설 연휴 기간에 1년 평균 2,2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32명이 숨진 만큼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다양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2 현지 시간 7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본격적으로 개막했습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해서 미래 기술을 선보이고 17만 5천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CES 2020에 우리나라 창업기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의 스타트업 전용관에 우리나라 창업기업 67곳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687곳을 조사한 결과 55.5%가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직원 1명에게 평균 88만 원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고 대기업은 134만 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18만 원과 78만 원 순이었습니다. 올해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지난해보다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총회원사와 주요 기업 180곳을 대상으로 2020년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전망이 64.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극비리에 일본을 탈출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도주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곤 전 회장은 오늘 밤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길이 140cm, 높이와 너비 60cm의 단단한 케이스에 몸을 움츠려 들어가 봅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탈출 수단으로 의심받는 음향장비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숨어 화물로 위장한 채 전세기로 일본을 빠져나가 터키를 거쳐 레바논에 입국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특수부대 출신 조력자를 비롯한 다국적 팀이 동원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항 검색을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의문인데 일본에선 민간 항공기의 경우 수화물 검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차례 답사 끝에 경비가 느슨한 것으로 파악된 간사이 공항을 노렸다는 관측입니다. 乗ってる人間は限られていて、みんなその身元も明らかで、その飛行場安全性、保安上の問題がないだろうという発想でやってますね. 아직 추측과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곤 전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곤 전 회장은 닛산 경영진 측이 르노와의 합병을 막기 위한 음모로 자신을 끌어내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정치적 박해에서 탈출한 것이라며 일본 형사사법제도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을 몰아낸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이름을 기자회견에서 폭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호주 남동부 일대가 5개월째 불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 무려 100배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언제 산불이 꺼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호주의 산불은 끝없이 자연과 삶의 터전을 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초 퀸즐랜드와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발생한 100여 건의 화재는 재앙의 예고편이었습니다. 10월 초부터 산불은 본격화됐고 두 손을 든 뉴사우스 웨일스와 빅토리아주 정부는 지난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두 주에서만 600만 헥타르 이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서울의 100배 면적이 불에 탄 것입니다. 산불 연기로 호주와 뉴질랜드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폭염과 가뭄, 돌풍이 겹치면서 산불이 커지고 인근 도시는 고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드니 서쪽의 펜리스는 역대 최고치인 48.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와중에 모리슨 총리는 하와이로 연말 휴가를 떠나 거센 비난을 받았고 뒤늦게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Sadly, there will still be more cost that will be incurred as a result of the devastating impacts. And so the recovery need is going to be great. 연일 산불과 싸우는 소방대원들은 상심과 과로에 지쳤습니다. All the crews in this area are just hurting. They're tired. We're running between many jobs. AAA calls coming in from all directions. 사망자와 실종자가 40여 명에 달한 가운데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캥거루와 코알라 등 야생동물도 5억 마리 넘게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주 당국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인명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이루지 못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남북이 함께 만들어보자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 같은 스포츠 교류도 제안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호 안보실장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김포에서 어린이집 차량이 트럭과 부딪힌 뒤 2.5m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중상자가 속출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는데 모두 안전띠를 메고 있어 인명피해를 줄였습니다. 남해 서해안 지역에 이어서 동해안까지 강풍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공사장 펜스가 무너지고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남북 모두가 북미 대화에만 집중한 데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올해는 남북 간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이루지 못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함께 만들어보자고도 제안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분 가까운 신년사에서 6분 정도를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쏟았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남북 협력에서 진전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회담과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의 계기를 살리지 못한 지난해에 대한 솔직한 평가입니다.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까지 후퇴할까 염려된다며 이제 현실적 방안이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과는 별도로 남과 북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작년 말 서울과 지난해 부산 초청이 무산됐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가로막힌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자고 언급했습니다.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지난해 제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부터 시작하자고 설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의 약속이었던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실현하자면서 올해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역도 선수권대회,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 출전 같은 스포츠 교류로 남북 협력에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북미 대화를 우선시하면서 남북 관계가 앞서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현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포함해 남과 북이 스스로 함께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아보자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집니다. 장관과는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경우에 총리 후보자가 고배를 마셨는지 박상현 앵커가 돌아봤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총리는 얘기가 다릅니다. 지난 2000년 6월에 만들어진 인사청문회법은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임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임명 동의안이 제출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이후 청문 결과를 담은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에 이어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표결에서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낙선한 총리 후보자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인 2002년 7월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또 아들의 이중 국적 의혹 등으로 집중 공세를 받았습니다. 결국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44명 중 100명의 찬성만을 받아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곧이어 총리 후보로 지명된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의 강남 위장 전입 의혹 등을 받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66명 중 찬성 112표를 받아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대치가 심할 경우 임명이 어려운 만큼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한 위증을 했고 은행법 등 실정법을 여러 차례 위반하는 등 자격이 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이어졌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정국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김 후보자는 지명 21일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총리 순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대응 미숙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정홍원 총리의 후임 인선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차기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부동산 투기와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으로 야당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사퇴했습니다. 이후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전관 예우 논란에 전 중앙일보 주필이었던 문창극 후보는 역사관과 친일 발언 논란 등에 휩싸이며 잇따라 낙마했습니다. 이에 헌정사상 최초로 총리 유임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관심입니다. 물론 4+1 협의체 공조가 이루어지면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어느 정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삼권 분립을 중심으로 소득세,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쟁점인 상황에서 여야는 각각 인준과 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정치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공포를 의결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구로을에 출마를 확정하고 총선 준비 작업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실장은 YTN에 중앙당과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히 합치기만 하는 묻지마 통합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인 만큼 새 보수당이 앞장서 제대로 된 보수재건을 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가지게 된 만 18살 청소년 10여 명의 입당식을 열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만 18살 청소년들의 정치 진입은 낡고 부패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어젯밤 방송된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가 북한과의 협상에는 악재가 될 거라는 미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체제 보장의 안전판으로서 핵에 대한 집착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 방송은 가셈 솔레이마니의 죽음에서 김정은이 얻은 교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솔레이마니를 죽이는 결정으로 북핵 협상에 주름살이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항상 허풍은 아니라는 걸 입증해 일단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즉 솔레이마니 처단을 본 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해 언제든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이라크나 리비아와 다르게 만든 유일한 수단이 핵무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번 사건을 보며 그런 생각을 더욱 굳힐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사건이 북한 입장에서 지난 2년간의 대미 외교가 실패로 귀결됐다는 김 위원장의 결론을 강화시키고 수십 년 전 이루어진 핵 억지력 개발 결정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도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북한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건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더욱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당대표 특사단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사단장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현지 시각 7일 미 국무부에서 데이비드 스티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마크 네퍼 부차관보를 면담한 뒤 이같이 전했습니다. 중동에 돌고 있는 긴장감은 일단 국내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갈등이 길어질 경우 국내 영향이 커질 수 있어서 정부는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갈등이 길어져 자칫 세계 경제를 더 위축시키면 수출 주도형인 우리 경제는 타격이 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중동 문제의 영향을 24시간 점검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우리 경제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에 도입 중인 이란산 원유가 없고 중동 지역의 석유 가스 시설이나 유조선 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석유의 초과 생산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국제 유가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갈등이 초기에 진화되지 않고 길어질 경우입니다. 국제 유가가 1배럴에 $80를 넘으면 수출 회복에 기대를 걸던 우리 경제가 위축돼 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국지전을 포함한 어떤 전쟁의 형태로 확대가 되면은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육이 상당히 좀 침체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 수출에 특히 영향을 미치면서 따라서 정부도 유사시 약 2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 등을 검토하고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상황별 금융외환시장 안정수단을 재점검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기존의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액과 대외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금융시장에서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사흘째 이례적인 겨울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3일 동안 제주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서울에도 60mm에 가까운 비가 오면서 1월 상순 강수량 1위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중부지방은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합니다. 전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젯밤 여수 간여함에는 순간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4m에 달하는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는 폭풍 해일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비는 오전이면 그치겠지만 영동 지방은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에 최고 40mm,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5도로 오늘 아침보다 7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서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창원에선 공사장 안전망이 전신주를 덮쳐 한때 정전이 됐고 대구에서도 공사장 펜스가 무너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공사장 안전망이 도로 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신포동의 한 근린 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이 떨어진 건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안전망이 전신주를 덮쳐 파손되면서 일대 주택과 상가 등 920여 세대에 한때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창원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의 바람이 불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대구 황금동의 한 식당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을 둘러싸고 있던 펜스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구청과 소방당국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구 도원동에 있는 LH 대구 경북 지역본부에서도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쓰러졌습니다. 김포에서 출발해 부산에 착륙 예정이던 비행기가 멀리 돌아 다시 김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산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김해공항 인근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한 겁니다. 이를 포함해 국내 국제선 항공기 모두 7편이 회항하는 등 김해공항 출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34편이 무더기로 결항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어제 제주도의 낮 기온이 23.6도까지 올라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때 아닌 봄꽃까지 활짝 피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겨울비가 내린 대학 교정 한켠에 분홍빛 화려한 꽃이 폈습니다. 봄의 전령, 철쭉이 한겨울에 선을 보인 겁니다. 성산읍 도로변에도 유채꽃이 군락을 이루며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제주도 여자친구랑 같이 여행 와서 유채꽃 핀 것도 보고 하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제주 아침 기온이 18.5도, 낮 기온이 23.6도를 기록하는 등 관측 이래 가장 포근한 겨울 날씨에 꽃이 계절을 착각한 겁니다. 비도 겨울답지 않게 많은 양이 쏟아졌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내렸고 내륙에도 1월 전체 평균 강우량을 웃도는 비가 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수요일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정은 답방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신년사가 각 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동아일보는 8,800자 분량의 신년사에 비핵화 언급은 없어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 등 뼈아픈 지표는 뺀 채 일자리 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자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면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오늘 오전 검찰 인사위를 전격 개최한다는 기사 1면에서 다뤘습니다. 윤 총장의 핵심 참모 라인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가 이번 주 단행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탈원전의 월성 2, 3, 4호기도 스톱 위기. 중앙일보는 월성 원전 2, 3, 4호기가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멈출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1면에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체육 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연세대 교수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다음 눈에 띄는 기사 보시죠. 평일 대낮 영국 골프장의 그들,
해외 연수 한국 공무원이었다. 동아일보는 부실한 공무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민낯을 꼬집었습니다. 조국 자녀 문제는 모든 학부모들의 당시 관행이었다는 민주당 영입인재 5호 오영환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에 주택 매각을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억 원 상당의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는 기사도 주목됩니다. 실제로 매각할 경우 7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나는 존재 자체가 도발이다. 중앙일보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계 첫 여우주연상을 탄 아쿠아피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담았습니다. 마지막 경향신문 사진 보시죠. 산불 피해를 본 코알라를 구조한 야생동물 구조활동가의 모습입니다. 고양이는 한 기부자가 만든 천주머니에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다 선로에 아이의 신발을 떨어뜨린 열차 이용객이 도움을 요청하며 역을 헤매다가 KTX 선로에 직접 들어가서 신발을 찾아왔습니다. 역에 있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 2일 저녁 천안 아산역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8살 난 아들이 KTX에서 내리다가 떨어뜨린 신발 한 짝을 찾으려 했지만 역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 겁니다. A씨 일행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매표 창구였는데 자신들은 처리할 수 없다며 역무실을 안내했습니다. A씨 일행은 매표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역무실을 찾았지만 이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역무실 앞에서 만난 역무원이 자신은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며 열차를 내린 곳에 있는 직원에게 이야기하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또 굉장히 많이 허비했거든요. 그 역에서 역 안에서 애는 계속 놀래서 울고 있고 또 물어보고 또 찾아보고 대처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더 어처구니 없는 건 A씨의 남편이 열차 승차장을 헤매다가 결국 선로에 내려가 아이 신발을 주워왔다는 점입니다. 승차장에서 만난 코레일 직원의 안내 때문에 선로에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코레일 자마 입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여쭤봤더니 그 KTX는 열차가 안 오면은 승무원 직원이 없어가지고 열차 안 오니까 넘어가가지고 가서 알아서 찾아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철도 안전법상 무단으로 선로에 들어가면 최초 적발 시 2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안내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승차장에서 만난 직원의 안내를 고객이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직원들 간의 연락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안전과 고객, 소통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고객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가 오히려 위험에 내몰리게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김포에서 어린이집 차량이 트럭과 부딪힌 뒤 2.5m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탑승자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모두 안전띠를 메고 있어서 큰 부상을 막았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다리 아래 농수로에 노란색 어린이집 차량이 쓰러져 있습니다. 보기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도로의 가드레일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도 김포시 서암리에서 어린이집 통합 차량이 1톤 트럭과 부딪힌 겁니다. 이 어린이집 차량은 2.5m 아래 농수로로 떨어졌는데요. 당시 차량에는 인솔교사와 어린이 등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아이들이 모두 안전띠를 메고 있어서 피해를 그나마 줄였다고 합니다. 또 농수로 바닥이 진흙이어서 충격을 흡수한 것도 더 큰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했을 어린이집 차량 사고. 이번 사고를 보면 안전띠의 중요성을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해고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노동자 46명이 10년 7개월 만에 다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무기한 유급 휴직을 통보하면서 완전한 복직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쌍용자동차 공장이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아침, 해고 노동자 46명이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2009년 파업 당시 해고돼 일터에서 쫓겨난 지 어느덧 10년 7개월.
함께 해고됐던 동료들은 대부분 복귀하고 마지막까지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떳떳하게 이 정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안에서 싸워서 저희의 일자리를 찾겠습니다. 힘겹게 첫 발을 내디뎠지만 남은 길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합니다. 애초 노동자들은 재작년 9월 노사합의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갑자기 무기한 유급휴직을 통보하면서 복직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계속 출근을 하면서 사측의 즉각적인 업무 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부서 배치, 또 남아있는 손해배상 100억, 정말 우리 해결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차분하게 이 46명의 동료들, 지역 주민들도 완전한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은 길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시민들은 우리 쌍차, 우리 해고 노동자분들 이제 복직하시죠. 우리 쌍차 노동자분들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사측 역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남은 해고자들이 최대한 빨리 원상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업무 배치 시점을 예상할 수는 없다고 밝혀 당분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교통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쿨존 내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지고 주정차 위반 범칙금도 크게 오릅니다. 구수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정부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총망라에 내놨습니다. 먼저 스쿨존 내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에서 30km로 낮아집니다. 반경 300m까지는 완충지대로 해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이도록 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 12만 원으로 오릅니다. 학교 담장을 옮겨서라도 등하굣길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려울 경우엔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0km까지 내립니다.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스쿨존 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따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어린이 공원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까지 보호구역에 포함하고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도 신설해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통학버스 신고 대상인 어린이 시설도 교습소, 공공도서관, 아동복지시설 등 12종류 시설을 추가해 18종류로 확대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7위권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하지만 올해부턴 일자리 창출과 블루 이코노미 등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회 통합형 일자리 사업.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밑거름이 될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 공사가 최근 시작됐습니다. 셋. 광주가 달립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간접 고용까지 하면 일자리 10,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과 상공인 여러분이 체감하는 본격적인 성과는 금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광주에서는 올해부터 사업비 4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AI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광주 빅그린과 첨단, 에너지 산업단지 등 4곳 130만 평은 경제 자유구역으로도 지정돼 입주 기업은 갖가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혁신 성장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경제 활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처음으로 국비 예산이 7조 원을 넘은 전라남도는 정부가 올해 소재와 부품 산업에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발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전남은 4,200억 원을 들여 소재와 부품 연구개발 과제 등 43건을 추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관련 기업을 30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우리 도도 이에 맞춰서 전남 소재 부품 산업 육성 2030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전남의 소재 부품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아껴놓은 땅이었지만 실제 경제적으로는 낙후를 면치 못했던 광주 전남. 탄력을 받은 전남과 광주의 블루 이코노미, 에너지밸리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은 청년이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9개월 만에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경기가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걱정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 사이의 거래 결과를 말하는 경상수지. 우리나라처럼 교역 비중이 큰 국가에선 대표적인 거시 건전성 지표로 꼽힙니다. 이런 경상수지가 지난해 11월 드디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경상수지가 1년 전보다 나아진 성적표를 내놓은 건 무려 9개월 만입니다. 2012년 5월부터 83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내다 금년 4월에 일시적으로 적자로 돌아섰으나 다시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불안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줄었고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뺀 본원 소득 수지가 개선된 탓이 컸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수지는 반도체와 철강 등 주요 제품의 부진 속에 여전히 악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드는 가운데 수입의 감소폭이 더 커 흑자가 나오는 불황형 흑자의 양상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역시도 1단계 합의를 이루기는 했지만 향후에도 결정적인 상황 반전이 일어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여서 수출과 수입 활동의 위축 양상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경기를 뒷받침할 정책적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This little fellow, he's too far gone. Yeah, he's too far gone. 프로야구 안치홍이 롯데와 맺은 새로운 FA 계약 방식이 화제입니다. KBO 사상 처음으로 2년 뒤 2년 계약 연장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건데요. 한파가 불어닥쳤던 올 시즌 스토브리그가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꼴찌팀에 부임한 신임 단장이 반전을 만들며 새 시즌을 준비하는 드라마 스토브리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만큼 올 시즌 KBO의 실제 스토브리그도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행을 확정한 안치홍의 FA 계약은 행선지만큼이나 계약 조건도 국내 야구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동안 한국 프로야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이른바 옵트아웃 조항을 명문화한 겁니다. 4년을 통째로 계약하지 않고 2년이 지난 뒤 구단과 선수 모두 계약을 2년 연장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안치홍은 2년 뒤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라는 평가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꽤 흔한 계약 방식이지만 KBO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에이전트 대표와 구단 단장이 모두 메이저리그를 경험했기에 가능한 계약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규약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낸 거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이해는 서로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등장한 계약 방식에 KBO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관련 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2년 뒤 안치홍이 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다른 구단과 계약하려면 규정상 1년 계약만 가능하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치홍의 새로운 FA 계약이 호평을 받으면서 향후 KBO의 계약 방식이 메이저리그처럼 다양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현역 K리그 최고령 선수이자 통산 최다 득점 주인공인 전북현대 이동국 선수가 41살의 나이에도 선수 생활을 변함없이 이어갑니다. 전북현대구단은 지난 시즌 주장으로 팀을 이끈 이동국과 재계약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북은 이동국이 지난해 9골을 기록하며 팀 내 득점 3위로 최고의 실력을 유지했으며 전북의 역사를 함께 만든 팀의 레전드 선수로서 가치를 존중해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구단은 지난해 K리그 우승 주역 중 한 명인 베테랑 수비수 이용과도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이동국 선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북현대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선수들 모두 다 똘똘 뭉쳐서 마지막에 우승컵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한겨울치고는 비가 꽤 많이 올해도 내리고 있습니다. 벌써 3일 동안 제주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서울도 59.6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1월 상순 강수량 1위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중부지방은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합니다. 전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젯밤 여수 간여암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4m에 달하는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는 지금 폭풍 해일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비는 오전이면 그치겠지만 영동 지방은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 그 밖에 내륙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방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5도로 오늘 아침보다 7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5도, 포항과 울산 10도,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내륙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